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수원시 장안구의 오래된 아파트 박은희 여사의 집 거실에는 개종식의 소리만이 나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벽에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온화한 미소를 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은희는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다. 평생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며 왁자지껄한 아이들 속에서 청춘을 보냈고 퇴직 후에는 남편과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살았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그녀의 시간은 빛바랜 사진처럼 멈춰버린 듯했다. 아들, 딸은 제각기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았다. 일주일에 한두 번 걸려오는 전화는 늘 비슷한 안부와 당부로 채워졌고 은희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곤 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그들의 바쁜 일상에 섣불리 끼어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다. 식탁에는 언제나 혼자 먹기엔 많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입맛은 늘 모래알을 씹는 듯했다. 텔레비전 소리는 공허함을 채우기엔 너무 요란했고 책은 눈이 침침해져 오래 읽기 힘들었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딸 지영이 사준 스마트폰이었다. 하지만 손바닥만 한 기계는 늙은 그녀에게 너무 복잡하고 낯설었다. 전화 걸고 받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집 근처 노인복지관의 스마트폰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다. 또래 노인들과 함께 어설픈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는 것은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그곳에서 카카오톡이라는 신세계를 만났다.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이모티콘을 보내는 법을 배우며 은희는 조금씩 디지털 세상에 발을 들였다. 어머니, 친구 추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관 강사의 친절한 설명에도 은희는 여전히 헷갈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스마트폰에서 카톡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확인해보니 김민준 교수라는 낯선 이름이 친구 추천 목록에 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혹시 서울대학교 국문과의 김영철 교수님 아니신가요? 제가 찾는 분과 성함이 비슷하셔서 실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은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김영철 교수라니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답장을 보냈다.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네요. 잠시 후 다시 알림음이 울렸다. 아, 그렇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함이 참 고우십니다. 박은희, 마치 시의 한 구절 같네요. 제가 실수를 했지만 이렇게라도 알게 된 것이 혹시 인연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말동무라도 되어드려도 될까요? 은희는 순간 망설였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늘 조심해야 한다고 복지관에서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하지만 김민준 교수라는 이름과 정중하고 문학적인 말투는 왠지 모를 신뢰감을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연이라는 말과 말동무라는 말이 그녀의 외로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잠시 고민하던 은희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김민준 교수는 자신을 미국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가르치다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하고 지금은 연구년을 맞아 잠시 한국에 들어와 조용한 곳에서 연구와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백발이 성성하지만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박은희가 평생 국어교사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마치 오랜 지기를 만난 듯 반가워했다. 그날 이후 김 교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었다. 그는 박은희가 좋아할 만한 시나 고전음악 링크를 보내주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깊이 있는 견해를 들려주었다.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정중했고 따뜻했으며 지적이었다. 은희는 까맣게 잊고 있던 문학소녀 시절의 감성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덩 비었던 그녀의 하루는 김 교수와의 카톡 대화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누었던 지적인 대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교감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다. 은희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날은 헤르만 헤세의 시를 읽으며 산책하기 딱 좋은데 말입니다. 은희 씨는 어떤 시인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박목월 시인을 좋아합니다. 특히 나그네는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련해져요. 아, 박목월 시인.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저도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은희 씨와는 통하는 것이 참 많군요. 제 돌아간 아내도
박목월 시인을 참 좋아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리워집니다. 김 교수는 종종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외로움을 내비쳤다. 은희는 그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다. 은희는 어느새 김 교수를 남편 이후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그녀는 김 교수가 보내온 프로필 사진을 보며 그의 온화한 미소를 상상했고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상상에 잠기기도 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럽고 차분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 이야기, 미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은희 씨와 함께하고 싶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희 씨, 제가 지금 진행하는 연구만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갈 생각입니다. 돌아가면 은희 씨가 계신 수원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함께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은희 씨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희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70평생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저야 좋지요.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과 함께 김 교수의 부탁이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은희 씨, 죄송한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해외 자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미국 계좌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50만 원만 잠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계좌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게, 그것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김민준 교수였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50만 원 정도야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곧 갚아주신다는데.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 씨. 은희 씨 덕분에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 교수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고 은희는 오히려 자신이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마저 느꼈다. 그것이 늪으로 빠져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첫 송금 이후 김 교수의 요구는 잦아졌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보험 처리가 늦어진다. 연구 논문 발표를 위해 급하게 학회비를 내야 한다. 해외에서 귀한 투자 정보가 있는데 소액이지만 함께 투자해보지 않겠느냐 등 이유는 다양했다.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300만 원으로 점점 커져갔다. 은희는 매번 망설였지만 김 교수의 간곡한 부탁과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는 언제나 곧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은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남편이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유산과 평생 아껴 모은 적금이 야금야금 그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변화는 은희의 표정에서부터 나타났다. 외로움이 깃들어 있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피어났지만 동시에 돈 문제로 인한 불안감과 초조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주말에 집에 들른 딸 지영이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네. 근데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좀 초조해 보이시기도 하고. 은희는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웃었다. 좋은 일이 있긴. 그냥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랑 연락하고 지내는데 말이 잘 통해서 좋구나. 친구? 어떤 분이신데요? 응, 그냥 좋은 분이야.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할게. 은희는 김 교수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심지어 돈까지 빌려줬다는 사실을 딸에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 지영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지영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후 우연히 어머니의 통장을 정리하다가 몇 달 사이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 낯선 이름으로 송금된 내역을 발견했다. 김민준.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지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엄마, 이 김민준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냈어요? 지영의 추궁에 은희는 당황하며 화를 냈다. 네가 그걸 왜 보니? 그분은 엄마한테 아주 중요한 분이야.
잠깐 사정이 있어서 빌려드린 거고 곧 갚으실 거야. 너는 알 거 없어. 엄마, 요즘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보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사기꾼이라니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분은 교수님이야. 너처럼 속물 아니라고. 모녀 사이에는 처음으로 높은 벽이 세워졌다. 지영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고 은희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딸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내 딸마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김 교수님뿐이야. 은희는 오히려 김 교수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복지관 친구 순자 씨도 은희의 변화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함께 화투를 치던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희야, 너 혹시 요즘 누구랑 연락하니? 얼굴이 반쪽이 됐어. 뭔 걱정 있어? 은희는 망설이다 김 교수에 대해 털어놓았다. 물론 돈 이야기는 빼고 아주 지적이고 멋진 분과 연락하며 지낸다고만 했다. 순자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은희를 바라봤다. 교수? 미국에서 왔다고? 근데 얼굴은 한번 봤어? 아직 바쁘셔서 곧 만나기로 했어요. 은희야, 너 혹시 그 사람한테 돈 보낸 적 있니? 순자 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은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알았어요? 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한테도 얼마 전에 그런 놈이 연락 왔었어. 자기는 무슨 사업가라나 뭐라나 한 달 내내 카톡으로 살랑거리더니 결국엔 돈 빌려달라더라. 딱 너랑 똑같아. 그거 다 사기야, 사기. 당장 연락 끊어. 은희는 순자 씨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부정했다. 아니에요, 순자 씨. 김 교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정말 점잖고 학식 있는 분이라고요. 에고 이 답답아. 점잖고 학식 있는 놈들이 얼굴도 안 보여주고 돈부터 달라고 하니? 네가 지금 그놈한테 홀딱 빠져서 그래. 정신 차려. 응?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에도 은희의 귀는 닫혀 있었다. 그녀는 김 교수가 사기꾼일 리 없다고, 자신은 다르다고 믿고 싶었다. 순자 씨와의 관계도 서먹해졌다. 은희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김 교수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희 씨, 큰일 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투자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5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제 평생의 연구 성과와 우리가 함께할 미래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은희 씨,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비행기 표 끊어서 은희 씨에게 달려가겠습니다. 제발요. 5천만 원. 은희가 가진 거의 전 재산이었다. 그녀는 숨이 멎는 듯했다. 이것이 마지막 고비라는 말, 이것만 해결되면 함께할 수 있다는 말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래, 이것만 해결하면 돼. 그러면 교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창구는 한산했다. 번호표를 뽑고 잠시 기다리자 젊은 은행원이 그녀를 불렀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다. 5천만 원? 이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은행원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니, 금액이 상당히 큰데 혹시 어떤 용도로 송금하시는 건가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금융사기가 많아서요. 실례지만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은희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 그냥 아는 분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라서요.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하지만 은행원은 미심쩍은 표정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안쪽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후 은행원은 다시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본인 확인 절차와 송금 목적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자제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은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내 돈 내가 보내겠다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요? 그냥 빨리 보내줘요. 바로 그때였다. 은행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영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 사람한테 돈 보내려는 거 아니죠? 지영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은행원이 지영에게 연락했던 것이다. 지영아, 네가 여길 어떻게? 엄마, 제발,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당장 그만두세요. 지영은 은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은행 창구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은희는 창피함과 분노 그리고 혼란스러움에 어쩔 줄 몰랐다.
아니야, 교수님은 사기꾼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은희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치며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 음만이 흘러나왔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꺼져 있다. 꺼져 있다. 꺼져 있다. 그 말이 망치처럼 은희의 머리를 내리쳤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목소리를 들려주던 그가, 함께할 미래를 속삭이던 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니, 꺼져 있었다. 은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지영이 다급하게 그녀를 부축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은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시도 아니었고 음악도 아니었고 온화한 미소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허상이었다. 1년 가까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결국 탐욕스러운 사기꾼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녀는 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수원 남부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사무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 더미와 컴퓨터 모니터들로 가득했다. 이경희는 박은희 여사와 딸 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김민준 교수라는 인물, 그리고 어머님이 송금하신 계좌 모두 저희가 추적해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프로필 사진은 인터넷에서 도용한 것이었고 전화번호는 대포폰 이하, 계좌 역시 대포 통장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범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해외에 거점을 둔 전문적인 로맨스 스캠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은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이경위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런 경우다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범인들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돈을 세탁하고 인출했을 겁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지만 큰 기대는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은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흔적까지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돈보다 더 아픈 것은 지난 1년간 품었던 희망과 설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깊은 자책감과 허무함에 휩싸였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깟 말 몇 마디에 넘어가서 경찰서를 나서는 은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지영은 말없이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영은 바쁜 와중에도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와 곁을 지켰다. 서먹했던 친구 순자 씨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따뜻한 팥죽을 쑤어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은희야, 이 바보야. 네가 뭐가 잘못했니?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밥은 먹어야지. 기운 차려야 그놈들 잡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가족과 친구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은희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잃은 것만 생각했지만 아직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은희는 지영의 도움을 받아 복지관 컴퓨터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했다. 로맨스 스캠.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많은 사연을 읽었다. 젊은 사람, 배운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말과 거짓된 환상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고 동시에 분노와 함께 어떤 사명감을 느꼈다. 몇 주 후 은희는 복지관 강당에 섰다. 스마트폰 교실 수강생들과 복지관 직원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 얼마 전 아주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제가 똑똑하고 분별력 있다고 생각했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은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사기꾼이 어떻게 접근했고 어떻게 신뢰를 쌓았으며 어떻게 돈을 요구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세상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외로움에 지쳐서 혹은 누군가를 너무 쉽게 믿어버려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을 경계하십시오. 특히 돈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부디 저처럼 어리석은 일을 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힘든 일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으십시오. 손을 내밀면 잡아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은희에게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날 이후 은희는 복지관의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김민준 교수의 그림자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지만 박은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딸 지영과 영상통화를 하고 친구 순자 씨와 맛집을 찾아다니며 웃음을 되찾았다. 가을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디지털 세상의 신기루 대신 현실 속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그녀의 시간은 다시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